필연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입맛입니다. 식탁 앞에서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한 100년 정도는 네. 마음껏 육식을 즐겼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먹는 풍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철제 쟁기 덕분에, 그리고 그 말 등 옆에 있는 거 그 뭐라고 했죠? 등자 맞아요. 이 등자 덕분에 농업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중세 유럽을 확연히 바꿔놨다. 네.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어떤 암흑 시대라고 생각했던 중세 시대지만 네.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게 변화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필연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입맛입니다. 즉 아, 식습관도 변하나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식탁 위에 고기 한 점 없는 식탁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들 즐기는 네, 그렇죠. 음식이 된 것처럼 이 뭔가 변하다 보면 식생활도 식습관도 이제 바뀌는데 이 14세기 이제 초반쯤 되면, 초반에서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고기와 유제품의 양이 이제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점점 더 공유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들이 강해져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흑사병으로 이제 크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공유에 대한 의존도를 그럼 흑사병이 통째로 바꿔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48년부터 1349년 뭐 한 2년 걸쳐서 이제 유럽을 휩쓴 이제 흑사병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이제 흑사병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아 대륙도 사실 큰 타격을 입어요. 이 당시에. 네. 어차피 한 대륙이잖아요. 네. 유라시아 대륙. 그래서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는 뭐 누구도 챙겨보진 않았지만 대략 뭐 7,500만 명에서 한 2억 명 정도 달하는 사람이 죽었을 거다라고 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사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지만 살아난 사람들한테는 이제 갑자기 식탁 위가 풍성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옛날 당시 이 중세 기록을 보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식탁 앞에서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넘쳐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땅은 넓어졌고, 네. 그다음에 1인당 이용 가능한 뭐 가축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비단 땅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기까지 늘었네요. 그렇죠. 사람이 줄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다 생각하면 당연히 한 사람한테 먹을 수 들어갈. 있는 파이가 더 그렇죠.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유럽은 본격적으로 육류의 소비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 습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뭐 예전 시간에 이제 물고기 먹는 습관도 있었는데 제가 네. 쭉 말씀드리다가 한때 물고기를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먹다가 고기로 넘어간 게 사실 이 시기부터입니다. 보면. 아. 그래서 이제 흑사병 이후로 인구가 다시 쭉 팽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00년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네. 마음껏 육식을 즐겼습니다. 아, 그럼 육식을 즐기다 보면은 왜 우리가 또 유럽이나 네, 서양을 생각하면은 우유, 치즈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예. 그건 언제부터 이 등장해요?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축산업에서 핵심은 우유죠, 우유. 우리가 네. 젖소에서 짜는 이제 우유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뭐 치즈, 버터로 변환시키면 여러 가지 요리에도 쓸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이제 유제품들은 이제 상류층의 미식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유럽은 후춧가루 이런 걸 향신료를 좋아했어라고 하는데, 사실 향신료는 먹어보면 되게 맛이 쨍하고 강하고 맵고 네. 힘들어요. 그럼 이거를 좀 완화시켜줄 요리도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버터나 그렇죠. 뭐 크림, 치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사용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벌써 이 시기 때부터 이제 품질이 좋아, 맛이 좋아라고 유명해진 치즈는 고가의 가격으로 이제 전 유럽으로 수출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고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는 밥, 그러니까 곡물도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흑사병이 돌기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주로 죽을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귀리죽, 보리죽. 정말 예. 곡식을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은 많이 해야 되는데 곡식은 적으면 물 많이 넣어서 끓여야죠. 그래서 주로 죽을 먹다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식 빵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빵을 기반으로 한 식사로 이제 대체하면서 뭔가 곡물에서도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빵에다가 치즈, 네. 버터 이렇게 발라 먹으면 정말 맛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치즈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거 유제품, 뭐 치즈 어디서 많이 생산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우리 네. 예전에 네덜란드 여행 가실 때 보면 꼭 이렇게 큰 노란색 치즈 네, 앞에 사진 네. 찍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나라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이 치즈들은 이 당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즈의 친구 버터는요? 버터는 이제 주로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제 남쪽 요런 쪽에서 이제 북유럽 지역이라고 그러죠. 좀 네. 약간 춥고 습한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할 때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라드, 돼지 지방이죠. 돼지 비계. 돼지 기름. 이걸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 유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버터의 소비량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요리를 할 때 서양 요리 할 때 보면 버터를 넣어서 뭐 네. 하세요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등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치즈와 버터를 먹는 풍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흑사병이 지나고 사람들이 뭔가 유제품이나 고기를 먹기가 좀 좋은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또 뒷배경이 있었군요. 죽에서 빵으로 또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예. 빵을 만들려면 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밀 재배량이 이때부터 더 급격하게 많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한 밀에 대한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럽 농업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밀, 그다음에 우리가 좀 거칠거칠한 밀이라고 보통 부르는 호밀, 거무튀튀한 네. 밀과 호밀이 가장 주축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재배하던 보리, 귀리 이런 거는 이제 죽 끓이기가 괜찮죠. 네. 그다음에 메밀, 그리고 여기에 채소류가 조금 더해지는 게 당시 중세의 유럽 농업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유럽 역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네. 감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하던데 네. 감자랑 고구마는 왜 없어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 이후가 돼서야 이제 신대륙에서 이제 건너오는 거죠. 이게 다 남미가 고향입니다. 멕시코 주변 지역이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는 페루, 이 지역이 원산지죠. 그래서 페루에 가보시면 시장에 한 50종류가 넘는 다종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감자들이 막 이제 전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밀과 호밀을 이제 주로 이제 먹었는데 빵 만들긴 좋은데 이 밀과 호밀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밀과 호밀의 단점이요? 네. 뭐가 있었을까? 병충해에 약한가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지력 고갈, 땅의 힘을 금방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벼,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옥수수 이런 것들과 달리 이제 밀과 호밀은 이제 같은 땅에 계속 심으면 이제 영양분이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처음엔 괜찮았다가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산량이 쭉 빠져요. 벼농사,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짓는 벼농사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씩, 네, 2번씩 짓잖아요. 이모작, 삼모작. 예, 이게 모작이라고 그러면 다른 종류로 돌려짓는 거. 쌀 보리, 쌀 보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모작이. 이모작이고. 그다음에 쌀 이렇게 가면 기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기작, 3기작으로 지을 수도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쌀이 참 우수한 이제 곡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사실 농사짓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작물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씨를 딱 뿌려 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나달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율이 내가 하나 뿌려가지고 10개 또는 100개를 얻으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수확량 대 파종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6세기 정도, 그러니까 중세가 이제 지나서 르네상스도 지난 어떤 그런 시기쯤 와서 봐도 당시 유럽은 이제 1대4에서 1대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자를 하나 뿌리면 씨 하나 뿌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씨는 4개 또는 6개. 그러면은 다음에 농사 지을 건 빼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일씩 빼면 이제 하나 뿌려가지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생산량이 별 볼 일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 비율이 이제 1대3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이제 1대2 비율이 이제 2년 이상 유지되면 이제 정말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등장하는 게 이제 유럽의 농사였습니다. 보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기 때 중국은 유럽보다 좀 훨씬 앞서갔었나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송나라 시절, 뭐 명나라 어느 시절까지는지는 정확하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네. 꽤 오랫동안 이제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발전한 그런 문명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작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땅에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옥수수, 감자 그리고 쌀이에요. 이 밀과 호밀 농사를 짓는 유럽, 쌀 농사를 짓는 중국과 아시아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시아 지역이 사람들을 부양하기 좋았던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농사를 주로 짓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토양의 이 지력, 땅심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독특한 농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해결책을 찾긴 찾았군요. 그렇습니다. 독특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너무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워야죠.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쉬면 힘을 차립니다. 신기하죠? 그 방법인가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마구마구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딱 나눠서 너는 요번에 쉴 타임이야. 좀 쉬세요. 너는 이제 일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이런 비슷하게 배웠는데 이런 거. 이런 거 그 그렇죠. 삼포제라고 하죠. 삼포제. 예, 삼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땅을 쉬게 해주는 거죠. 네. 이거 주관식으로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가요?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삼포제니까 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을 세 곳으로 나눠가지고 두 쪽은 농사를 짓고 한쪽은 놀리면서 쉬게 해주는. 생각해 보면 우리 일도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한 곳을 놀리는데 그럼 네. 어쨌든 생산성에도 좀 차이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를 지으면 같이 다 점점 줄어드는데 한쪽이 쉬었다가 이제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면 여기서 생산량이 올라가서 땅은 줄어들어도 오히려 생산량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얻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16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의 농업 생산성은 좋아져가지고 과거에 1대 4에서 1대 6이 아니고 1대 7에서 1대 10 이런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땅 하나는 쉬고 네. 나머지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러면 이 땅 하나는 온전하게 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다가 뭐 어떤 또 방법을 또 쓰느냐. 영양제를 그렇죠. 준다거나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놀렸죠. 놀렸는데 네. 사람들이 또 어디나 또 가만히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어떤 거를 이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1년 지나면. 네. 어떤 잡초가 자라면 어떤 풀이 자라면 여기가 특히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관찰력 좋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어떤 잡초였나요? 우리가 이제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네이클로버? 클로버.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가끔 이제 먹는 순무. 네. 뭐 대표적으로 또 콩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네. 콩 심으면 땅 힘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 써먹어야죠. 그 땅을 그냥 놀려놓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클로버, 순무, 그다음에 뭐 콩 이런 것들을 심었겠네요. 이제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던 뜻밖의 장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뜻밖의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클로버는 사람이 못 먹는데 클로버를 또 우적우적 잘 씹어 먹는 가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는 땅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노는 땅에다가 이제 가축들을 풀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농사는 안 짓는 땅, 네. 그냥 쉬게 해주는 땅인데 클로버는 뭐 자연스럽게 잡초처럼 잘 자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가축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럼 이 가축들이 또 풀도 먹고 그렇죠. 또 자연 비료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심을 볶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동통하게 살이 음. 찌니까 또 이제 수확철이 지나면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고기를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잉여 고기가 나오니까 뭐 소세지라든지 뭐 훈제라든지 이런 장기 저장 방법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탄수화물보다는 이 지방과 단백질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들 덩치가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이 장점 중에 하나는 가축의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에서의 농법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기로 네. 땅을 가는데 사람들이 끄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에서 야 끌어 그러면 뒤에서 이제 밀고 이제 끌었는데 이게 사람보다는 말이나 소가 끌면 아무래도 더 깊고 네. 오래 갈 수 있겠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휴경지에서 가축들, 특히 말과 이제 소를 키우게 되면서 이 충력을 이용해서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의 인구는 늘게 되고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이제 인구의 형태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인구의 형태는 어떻게 변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옛날 사회들은 우리가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평균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뭐냐면은 출생률도 높지만 조기 사망률도 높은 거죠. 뭐 음. 0세부터 네. 뭐 한 5세까지 전체 태어나는 애 중에서 한 20-30%가 사망하면 평균 수명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구 구조는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구는 증가하지만 또 기아나 전쟁 이런 게 한번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확 또 떨어지는 이제 네. 이런 비율을 보였던 게 전통적인 인구 구조인데 또 이런 시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들 중에 결혼 안 한 미혼으로 남아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고 결혼 연령도 되게 낮죠, 예전에. 네. 근데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전통 사회는 다 비슷하다. 전통 사회니까. 근데 유럽은 이제 한 14세기에서부터 한 16세기 정도를 지나면서 묘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흐름대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에 의해서 인구가 한번 줄어들었다가 이제 늘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 늘기 시작을 해서 하면서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야 인구가 한번 줄어들어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좋았어. 인구가 늘면 별로 안 좋아. 이런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하게도 1550년대 정도부터 이 결혼 연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90년대 같으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정도에는 결혼 27, 8쯤에 보통 결혼을 하고 그렇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23세서부터 25 사이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27 넘어가면 좀 노처녀라고. 그렇습니다. 뭐 시옷받침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남성들은 한 35, 6세, 여성들은 34세 네. 정도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당시 유럽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결혼을 좀 늦게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16세기 같으면 평균 결혼 연령이 이제 여성은 19세, 남성은 24세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17세기, 18세기쯤 되면 더 늦어져 가지고 여성은 25세, 남성은 27세 정도로 이제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미혼 비율이 높아져요. 결혼 안 한 남자고 여자고. 이때부터도. 네. 이야. 그래서 17세기 후반 정도 되면 이제 7%에서 9% 정도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평생 이제 비혼 상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미혼이고 싶어서 네. 결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계신데 그렇죠. 이때 당시도 선택에 의한 미혼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높았던 결혼하기 싫어. 난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야 결혼을 하면 집은 어디서 구하나? 자식도 남은 거 어떻게 먹여 살리지? 자신이 없어. 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흑사병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농업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잉여 농산물에 따른 상업 등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경제력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다시 한번 또 소수의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또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또 편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도시에 와서 이제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종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하녀, 하인으로 생활하는 게 그러면 난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려면 결혼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죠.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거는 만고불변의 이제 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냥 이 하녀와 하인들끼리 이제 썸은 탈 수 있어도 그렇죠. 결혼은 하기 힘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이제 유럽의 이제 인구 구조와 인구 형태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미혼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또 태어나는 아이가 네, 인구수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부터 인구가 예전처럼 막 급격히 상승은 하지 않고 네. 꾸준히 증가는 하지만 이제 서서히. 과거와는 좀 조금씩. 다른 출생률도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지금 겪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가임 기간도 이제 줄어들고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든 감소하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농업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 당시부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제 잉여도 많이 발생하고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면 어릴 때부터 잘 먹어서 네. 사망률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구조에서 적게 태어나지만 적게 죽는 구조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대항해 시대를 가져온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대항해 시대로 또 이야기가 튀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땅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일을 지금 찾아야 되죠. 땅은 없으니까 새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은 네.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거나.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모르니까 못 떠났죠. 근데 이 당시부터 이제 탐험가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결혼도 못 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살 바에는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뭔가 재밌고 화끈한 거라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네. 하는 욕구들이 사회에 이제 분출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두렵고 무서운 바다지만 재미없어서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것보단 낫다. 나가보자. 나가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계층들은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이 신분이 높은 경우 그 계층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즉 신분은 높지만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상류층 자식들이 이런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와, 아니 상류층인데 왜 재산을 물려받질 못해요? 재산이 많으면 보통 자식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면 재산이 쪼개져요. 내 땅이 꽤 많아 보였는데 자식이 8명이에요. 그럼 8개로. 8개로 나누고 나면 땅 어디 갔어? 라고 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내 가문의 땅은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많은 문명에서는 이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장남한테 몰아주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따로 지정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러면 큰아들한테 몽땅 재산을 이제 몰아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알아서 커. 억울하다. 그렇죠. 근데 억울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 장남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사회적 속박이 좀 별로 없었던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제 둘째나 셋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해군이 되거나 네. 아니면 상인이 돼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복합되면서 유럽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아는 그러한 유럽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 전해주신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네.